건설업 얘기를 합시다. 건설업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굉장히 부진합니다. 가격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건설업 ETF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안 쳐다본 지 오래됐는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 또 갑자기 또 머리가 아파지네. 차마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유는 뻔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걸려있는 함정에 건설업도 걸려있어요. 아, 갑자기 머리가 또 아프네. 자, 일단 건설 계약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2015년부터 17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부도 건설 많이 하고 분양을 많이 밀어서 건설업 계약이 쭉 놀라오다가 2017년 정도에 이미 분양은 정점 찍고 이제는 입주가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쭉 줄고 있어서 내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 계약은 조금씩 다운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의 건설업이 쭉쭉 내려가고 있죠. 전망치가 2.6에서 2.4로 내려가고 경제 버팀목인 건설업 부진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는 그래요. 국내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외 쪽은 어떻게 됐냐? 한국 건설이 해외에 가서 하는 거의 수치인데 세계 6위에서 얼마까지 추락했냐면은 12위 됐어요. 예전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일본보다 높게 있는 요 정도의 한 3년? 4년 전까지 요 위에 있었거든요. 2015년 이전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2012년까지 떨어졌는데 쭉 떨어져서 한국 건설업이 굉장히 해외에서도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유가 뭘까? 이거를 아는 게 자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어디 봅시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좀 이따가 장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매출 성장률이 2016년, 17년에 마이너스 16%, 18년에 마이너스 24%입니다. 마이너스 24%. 와, 시공 부분에 그러니까 건설의 해외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두 자릿대예요.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두 개 합치면. 국내 건설 성장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쭉 지금 뭐 0.3%니까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두 개 다 지금 양쪽이 박살나면서 건설업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건설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GDP 성장 기여도, GDP의 비중이 아니라 GDP 성장률의 그 기여도가 39%였어요. 성장률 기여도. 왜냐면 저 때는 좀 높았으니까. 생산 유발 개수도 당연히 사람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높고 고용 규모에서도 전체 취업자의 7% 이상. 그리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수출 실적이 17년, 18년은 아닌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반도체나 조선보다 많았어요. 건설이. 대단하죠. 2007년으로 잘라서 보면은 17년, 18년은 워낙 반도체가 대박이 나서 이게 아닐 텐데 2007년에서 2016년까지만 잘라보면은 반도체나 조선보다 더 많이 수출을 했어. 이때 당시가 최고 호황기였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의 최고 호황기가 2015년까지 오는데 그럼 형 그때부터 쭉 빠집니다. 그러면은 세계 시장 전체가 그랬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그냥 쏘쏘했습니다. 쏘쏘. 자, 그럼 우리나라부터 봅시다. 국내 한번 보고 해외 한번 보고. 자, 봅시다. 우리가 아는 거는 건설을 쭉 보면은 위에는 매매량이고요. 요즘에 건설이 좀 안 좋죠. 안 좋아서 매매가 아래로 갔는데 회색이 분양이고 파란 게 입주 물량이에요. 회색이 분양, 파란 게 입주 물량. 분양은 언제 맥스를 쳤어요? 아파트 분양?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아파트 분양이 맥스를 쳤죠. 파란색은 여기가 분양이 맥스를 치니까 당연히 몇 년 뒤에 입주가 되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서 2018년에 입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2018년에 우리 입주 대란하면서 전세값 떨어지던 기억 안 나십니까? 2018년 뉴스죠. 입주 폭탄. 2008년 이후 최대의 입주 폭탄이 작년에 있었죠. 헬리오시티 기억나시죠? 헬리오시티 9,600세대. 송파구였나 그게? 9,600세대여서 30평짜리 전세가 5억 얼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헬리오시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거죠, 이거. 제가 전세잖아요, 전세. 이거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요. 헬리오시티.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전세가 5억까지 내려왔었잖아. 30평대가 5억까지 내렸어. 물론 이건 잠깐이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을 텐데 이때 당시에 내가 전세였는데 나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요. 진짜. 계약 기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왔지만 이게 9,500세대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근데 참고로 작년에 입주 시장이 저게 다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 무슨 기회가 있냐? 요게 이제 동쪽, 서울 동쪽에서 남쪽, 동쪽에 있는 입주 예정 단지를 보여주는 건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요거죠. 송파 헬리오시티 9,500가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그때 분양했던 게 이제 입주가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유명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고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4,900세대, 1,700세대 합치면은 이게 얼마냐?
6,600세대 있고요. 조금 이따 또 있어요. 4,000세대. 합치면은 10,000세대가 넘죠, 여기. 이게 끝이냐? 아니, 또 있어요. 여기까지 고덕 자이까지도 하면 한 13,000, 여기까지도 하면 거의 14,000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몇 년 뒤에 10,000세대가 넘는 또 둔촌 주공도 있는데, 그때 분양했던 게 지금 다 쭉쭉쭉쭉쭉쭉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거죠. 2019년 뉴스입니다. 송파헬리오시티가 작년에 그래서 이제 물량이 장난 아니었는데, 강동구에는 헬리오시티를 넘어서는 자, 고덕이 있다. 강동구에 요즘에 입주 폭탄이 아직도 쭉쭉쭉쭉쭉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거죠. 입주 쓰나미라 그러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1900, 4900 해서 고덕에 10,000세대, 조금 있다가 인근 하남에 3600세대, 조금 있다가 또 10,000세대. 요렇게 이제 줄줄이 오는데,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혹시 모르실까봐 여기입니다. 잠실이 여기죠. 잠실보다 더 동쪽으로 가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GDP 대비 이제 건설을 쭉 보시면은 쭉 건설 투자 비용이 내려가다가 13년, 15년에 아까 전에 아파트 짓는 거 보셨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17년 이후로 요렇게 빠지고 있어요. 국내 얘기입니다. 국내 건설 수주가 종합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국내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뭐 국내는 뭐 언제나 정권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겁니다. 해외 건설이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가서 수주했던 그 물량인데, 이렇게 하다가 2006년부터 이렇게 폭발해요. 이때가 우리나라 건설사의 최대 호황기입니다. 2010년 초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뭐 중동 가서 뭐 몇 조짜리 따왔네, 뭐 못 따왔네 했던 게 다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그랬다가 여기서 이걸 빠져서 지금도 옆으로 기고 있는데,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인데, 여기가 왜 빠졌냐면은 해외 건설 수주액이 옛날에 70년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도 갔다 왔는데, 그 중동 건설하러 가셨잖아요. 예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중동 건설할 때 있었고, 동남아시아 한번 있다가 이게 최근에 2010년까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해외 건설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건설사도 이때 좋았어. 와, 막 수주 많이 했다. 와, 대박이다. 뭐 몇 조대 국가적 사업이네, 역대 최고네,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70년대 얘기부터 드릴까? 1970년대에는 아시는 형님들도 계셨겠지만은 중동 건설에 갔다 왔죠. 이 기간 한국 외화 수입의 85%가 오일달러였어요. 75년부터 80년까지 아까 건설이 이렇게 올라간 때 있었잖아요.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뭐 그럴 때 우리나라 외화 수입의 85%를 오일달러가 차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뭐 그건 옛날이고, 2010년 초반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다 건설사들이잖아요. 입찰 수주 실적이, 와, 삼성 엔지니어링 304억 달러면은 얼마냐? 32조? 맞지? 32조, 뭐 30조, 몇십조, 그냥 몇십조 단위의 이런 입찰을 누구나 다 굉장히 쉽게, 36조죠. 그래, 요즘에 1,200원이니까. 뭐 GS, 포스콜, 대우, 대림 할 거 없이 전부 다 몇십조 단위의 그런 해외 실적을 수주해 왔었거든. 엄청났어요. 이때 막 드디어 뭐 세계로 간다 막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게 총합계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저게 그러다가 한 건 한 건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이 지금 산업은행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매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매각이 안 됐어요. 호방건설에 판다 그러다가 왜 안 됐냐? 잘 보시면은 대우건설이 죄송합니다 하고 빅베스 손실을 고백하는, 빅베스가 손실을 고백하는 거죠. 장래에 나올 손실을 미리 보여주는 건데, 빅베스를 했는데 얼마의 손실을 했냐면은 7천억. 그 다음에 우발 손실 3천억. 두 개 합쳐서 1조의 손실이 났어요. 2018년 얘기입니다. 이게 2010년에서 16년 사이에 있던 손실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손실이 1조. 호방건설이 살려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사실 우리는 손실 이 정도 있다라고 미리 고백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호방건설이 안 샀죠. 작년에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해버려. 야, 니네 해외 쪽에 손실이 너무 막대하니까 살려다가 포기했어요. 대우건설 주가가 어떻게 됐냐? 여기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지만은 뭐랑 똑같아요. 해외 건설을 막 해외 수주를 막 인수를 해. 몇십 조짜리 막 인수를 해서 막 하는데, 사실은 수입과 수출의 이 계산을 잘 못해서 다 사업이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수주를 엄청나게 했는데 받고 보니까 망했어. 이게 뭐랑 똑같아요? 대박인 줄 알았는데 대박 적자였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하고 똑같죠. 조선하고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부 적자였어. 이게 거의 조선의 이렇게 판박입니다. 이게 조선의 판박이. 대우건설이 그때부터 주가가 빠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름다운 삼각형을 그렸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서 아름다운 삼각형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루고 있어요. 아직도 대우건설은 팔고 있습니다. 대우만 이랬냐?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회사들이, 자, 삼성 가장 위에 있던 30조 넘게 했던 삼성은 기억나세요? 로일. 호주의 로일이라는 데를 삼성물산이 얼마에 인수했더라? 6조 5천억에 인수했습니다. 인수가 아니라 낙찰을 받았어요. 6조 5천억짜리 건설 프로젝트를 낙찰을 받았다가 1조가 서겠어요. 요 한 군데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나고 보니까 이 덤핑 입찰이 아니었냐. 너무 싸게 가격 계산 잘못해서 6조 5천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돈이 7조 5천억이 들어갔어. 이게 1조 쇼크인데 2016년이니까 적자 더 났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이거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 사건 잠깐 보여드리면은 로일 프로젝트 규모가 지금 340km 철도 짓고 항만도 짓고 24억 톤 규모의 철광석에서 철광석을 처리하는 플랜트도 짓고 이 세 개를 동시에 짓는 거였는데 당시에 포스코하고 STX가 먼저 들어가서 입찰을 받나 했는데 삼성물산이 나중에 뛰어들어서 한 1조 정도 6천억 정도 싸게 뛰어들어서 결국 받았다가 저걸 먹었다가 1조의 손실이 나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호주에서 왼쪽 위에 있는 데인데 이 철도와 여기 철광석 광산에서 광산 캐서 플랜트 그리고 여기 항만 요 세 개를 다 짓는 거였거든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연수했다가 그냥 박살이 났죠. 이게 삼성물산의 얘기인데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됐냐?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해외 부분 원가율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거에 비해서 원가율이 얼마가 됐냐? 이게 100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원가율이 뭐 80, 90대야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원가율이 얼마냐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5년, 6년, 2017년까지 단 한 번도 원가가 100 아래로 간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전부 다 원가 아래로 입찰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여기서 돈을 번 적이 없어. 봉사했어요. 해외 봉사였대. 점수 줘야 돼. 이거 뭐 대학교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봉사했으면 5년 동안 봉사했어요. 5년. GS건설도 뭐 요 두 번 빼고는 다 원가율이 100이 넘어. 대림은 여기 나오지만 플랜트만 있기 때문에 원가율 낮은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 5년이 해외 부분 원가율이 100이 넘습니다. 아 이게 이제 2015년 넘어가면서 서서히 문제가 되고 16년 17년에 빅베스가 되면서 건설사 주가가 그냥 완전히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해외 부분에 잘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냐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2015년에 보시면은 3년간 평균 8천억이 났다. 대림이 1조로 터지고 GS가 7천억이 터지고 현대가 2015년 기준입니다. 6천억이 터지고 대우도 6천억이 터지고 조선하고 똑같죠. 조선하고 어마무지하게 터졌는데 그럼 이게 다였냐? 아직 못 받은 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수 청구금이 12조 원 2015년 기준이긴 한데 그때 당시 올랐다가 빠지면서 미수 청구가 아직 12조 원 이게 건설사들의 발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청구 공사 금액인데 뭐 조단이죠. 대우건설도 1조 5천억, 현대건설은 2조, 대림도 1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 전까지 계속 터는 거야. 손실을 계속 터는 거. 형 거의 다 털었나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털은 것 같은데 뭐 제가 건설 쪽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쭉 보면은 털어도 끝나지 않는다. 웃을 얘기는 아닌데 2018년 뉴스죠. 털어도 뭐가 계속 나오더라. 아직도 1조 원 영업손실 털었는데도 뭔가 계속 나오고 뭔가 프로젝트들이 찝찝 꿉꿉하게 뒤에서 계속 붙어있고 이게 아직 끝난 거는 아니고 이걸 잠재적 위험이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직도 이 프로젝트에서 과연 얼마가 더 터진 게 나올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전체가 그때 안 좋았나요? 물론 글로벌 전체도 올라갔다가 요쯤에 한번 내려가긴 해요. 한번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이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갖고 이렇게 했죠. 해외건설이. 이때 박살이 한번 나면서 자 그러면은 이걸 다 합치면 이 회사들을 다 합치면은 그때 성적이 어땠냐면은 해외건설에 들어간 돈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해외건설에 투자했던 대기업들 돈을 다 합쳐서 걔들이 벌어둔 돈을 다 계산해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밖에 나갔던 회사들의 전체를 다 합친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괜히 나왔죠 여기. 봉사활동 5년간 정말 최근까지 2017년이잖아. 뭐 조선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물론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씁쓸한 뉴스만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최근에 2019년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대건설이 이라크에서 2조 9천억을 수주했다. 2019년 뉴스입니다. 2조 9천억을 수주해서 아유 정말 많은 큰 걸 수주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수주하게 된 사실 배경은 아니고 옛날 과거가 있어요. 무슨 과거가 있냐면은 옛날에 현대건설이 이라크 들어갔다가 이거 거의 20년 전에 이거 부도난 적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라크 들어가서 뭐 막 만들다가 이라크에 뭐가 터졌냐면은 걸프전이 터졌어요. 1992년. 그러다가 돈을 못 받아서 2조 9천억인가를 단기순 손실이 나서 부도났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받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 미수금을 2006년부터 2019년 말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이라크 손실 부도금을 물론 80%를 탕감해주고 20%만 아직까지 이때 못 받은 돈을 받고 있어요.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 20년 할부로 쭉쭉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라크에서 저렇게 2조 9천억짜리 수주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시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보다 조금 전 예시긴 한데 요거는 약간 딴 얘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건설하면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리비아 대수로 우리나라 뭐에서 뭐 죽음의 땅을 옥토로 바꾼 1만 리짜리 인공물기를 대한민국이 해냈다. 리비아 대수로 아시는 형님들은 다 아시죠? 리비아 카다피가 했던 위대한 인공강 사업 이거 우리나라가 했었거든요. 이거 어디가 했는지 아세요? 동아건설이 했어요. 엄청난 역사
이 사람이 요만한 겁니다. 이 리비아 대수로가 뭐냐면은 리비아가 나라 개발을 하려고 여기저기 석유가 얼마 있나 찾아봤는데 그 리비아 땅 아래 석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물을 발견했어요. 요 땅 아래 지하 저 아래 거대한 담수원 뭐 거의 뭐 어마어마한 양의 담수원이 있다는 게 발견이 돼서 거기다가 빨대를 꼽아갖고 이 관을 꼽아갖고 자기네들 주요 도시로 물을 빼는 게 이 리비아 대수로 사업이었거든. 이거를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했죠. 이것 때문에 동아건설이 아주 엄청난 찬사를 받다가 문제는 동아건설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조금 있다가 도산합니다. 도산. 이게 리비아 대수로 사업이 5단계인가까지 가는데 동아건설이 1, 2단계 하고 파산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닌데 이건 좀 가슴 아픈 사진이어서 조그맣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잖아요. 성수대교 붕괴된 게 이게 동아건설이 타격이 컸어요. 게다가 조금 이따 97년에 IMF 오면서 동아건설이 망해서 이 거대한 역사를 했던 동아건설도 지금 파산입니다. 물론 최근에 주인 바뀌어서 이제 다시 하고 계시긴 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거에는 이 영향이 컸긴 컸어요. 대부분 플랜트였기 때문에 두바이 유가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수주도 빠진 게 크긴 컸는데 유가가 올라도 우리나라는 못 오르고 있죠. 해외 건설 수주가 못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랬냐?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의 이제 매출이죠. 쭉 올랐다가 한국은 쭉 까만색은 빠졌는데 반대로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빠지죠. 우리나라만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빠졌는데 그럼 이 이유가 뭘까?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문제가 됐던 거하고 똑같은데 지금 애널리스트 형 거 이거 표를 갖고 왔어요. 자 건설에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밸류체인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한 다음에 피드 전체 기획을 한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건물 하나하나에 상세 설계 들어간 다음에 이제 건물을 져야 되니까 물건을 사고 시공을 한 다음에 한번 시운전을 해보고 이제 나중에 그 운영 관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만 합니까? 거의 모든 산업에서의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제조만 합니다. 국내 업체가 여기잖아요. 까만색 돼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항상 만들어요. 뭐 하여튼 만드는 거 좋아해. 만드는 거 잘하고 핸드폰도 똑같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뭐 딴 데 오지만 뭐 자동차도 우리나라는 배터리 뭐 그 가구 AI 이런 건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시공입니다. 시공. 히오스 말고 시공. 물론 여기 상세 설계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합니다. 근데 요 앞 단계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약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요. 현대건설이 가는 방향하고 우리나라가 약한 게 딱 두 개 말고 더 있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약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겠니? 첫 번째가 소프트웨어고 어떤 소프트 뭐 여기로 치면 피드나 설계 쪽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가끔 암울한 산업 얘기하면 꼭 등장하는 산업이 있죠. 금융이죠. 돈을 끌고 오는 금융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두 개가 약해요.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두 개가 약하고 그걸 제외하면은 셉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건설이 아니라 현대의 건설 뭐라 그래야 되냐 최근의 건설 거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금융적으로 어떻게 갖고 오는지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전에처럼 이 피드처럼 이 전체 산업을 전체 이 플랜트를 밸류체인으로 어떻게 엮어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지 이 두 개가 중요하는데 그 두 개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공격이고 하나가 수비인 거죠. 나머진 잘하는데 공격과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금융이 약하고 소프트웨어가 약해서 앞뒤가 안 되는 거 앞뒤가. 딴 건 다 잘하는데 그 공격과 수비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경쟁 강도가 어때요? 최근에 당연히 이쪽이 상세 설계부터 구매 조달도 잘 안 돼. 상세 설계부터 여기 이제 조그만 작은 설계 기본 전체 설계가 아니라 시공까지가 경쟁 강도가 제일 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쪽에 대부분 몰려있다는 거. 이 앞쪽 소프트웨어 쪽은 경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의 기업들이 특히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는 이유가 돈도 가장 많이 버는데 경쟁도 약해. 거의 독점적이잖아. 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여기랑 굉장히 다르죠. 앞뒤랑은 퀄리티가 그 어떤 수준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것과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격 경쟁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딱 비슷한 게 정말 핸드폰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핸드폰에서는 그나마 핸드폰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 잘하던 여기에서 수주를 받았던 게 201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모조리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터져버려서 이게 날아가니까 해외 수주 쪽에 지금 답이 잘 안 보여. 그나마 잘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그나마 벌었으면은 핸드폰이 되는 건데 잘 만들어도 돈을 못 벌으면 조선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조선. 그나마 시공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열심히 우리나라 노동자분들 가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적자. 하하. 제가 한 말을 이제 정부의 보고서입니다. 정부 보고서 위주로 보면은 해외 수주의 97%가 시공.
진짜냐? 진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싶은데 야 97%야? 사실상 짓기만 했죠. 이 보시면 이 PPP는 정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나라 정부라 그래야 되나? 퍼블릭 프라이빗 사업이니까 민간 합동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거에서는 보통 전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금융을 주선하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하필 또 약한 게 파이낸스잖아. 될 리가 없지.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컸는데 이쪽 시장에는 아예 쳐다도 못 보고. 시공 분야에서는 또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낮을 테니까 입지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다. 얘들하고 경쟁하려다 보니까 가격을 싸게 받게 되고 싸게 받은 걸 열심히 했지만은 싸게 받은 효과로 다 마이너스로 돌아왔어.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건데 정부에서 나온 레포트를 조금 보면은 글로벌 탑 대비 주요 기술 수준이거든요. 일단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건축 건물에서도 우리나라 시공은 많이 했는데 기술이 77%, 뭐 로봇은 당연히 74%고 인프라, 뭐 미래건설 주요 기술 대비해서 근처에 간 게 잘 없죠. 그냥 시공만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따라잡지 못해서 건설업이 굉장히 매출이 큰 효과가 있긴 하지만 R&D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기준으로 R&D가 0.2%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신문 기사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아직도 노가다를 하는가? 노가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좀 뭐 R&D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힘으로 이 시공을 하는 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유명한 프로젝트에 수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종합관리 영국, 미국 개념 뭐 기본 설계 미국 시공은 한국 시공은 한국 다 만들어 놓은 운영은 뭐 그 나라가 하던가 미국이 하던가 여기에만 있어요. 여기에만 97%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떤 건물을 지었다고 와 저거 우리가 졌다 뭐 그거 탐 크루즈 형이 뛰어내린 건물 우리가 졌다 물론 훌륭한데 우리나라 사람도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짓고 정말 훌륭하고 튼튼하게 지은 건 좋은데 사실 앞뒤로 이 돈은 딴 데 가죠. 많이 벌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지어준 거고. 우리나라가 물론 좀 제조업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게다가 그 레포트를 조금 더 인용해 보면은 우리나라만의 또 특징도 있어요. 뭐가 있냐? 건설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뭐가 나뉘어 있냐? 종합 전문으로 나뉘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종합건설, 전문건설. 종합건설이 뭘 하면 전문으로 내려. 하도급이죠, 하도급. 내려. 그 전문건설이 받아. 전문건설만 도급받을 법으로 뭐가 또 돼 있대. 이런 식으로 위로 줄줄이 내려오는 거야. 자꾸 내리면은 전문건설을 또 받으면 뭐를 하냐? 뭐를 해? 시공으로 내립니다. 실제 시공은 또 외주화돼 있죠. 그래서 내리는 다단계 하청에.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이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한다. 거기 가면은 건설업 취업자 중 30세 이하 비중이 한국이 4%다. 40대 이상 취업 비중이 84%. 형님들의 기업이구나. 나 가지 말아야지. 야, 다 형님들이겠네. 16% 빼고는 전부 다 형님들의 기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의 숙련 인력이 수급이 부족하겠죠.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되게 굉장히 부족한 이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 개발형 사업, 자기가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돈을 끌고 와서 투자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나누는 사업 같은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아예 이건 뭐 미국, 프랑스, 독일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참여를 못해요. 하필 우리나라 약한 게 금융이잖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에서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금융으로 뭐 자금을 끌어오는 게 우리나라 은행들 자금 말고는 끌어오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의 눈물에 가깝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저가에 수주받았던 게 다 마이너스로 털리면서 충격을 한번 받고 쫙 빠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 금융 엄청나게 약합니다. 금융이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금융이 너무 약해요. 금융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나 이런 게 너무 약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금융회사에 있었으니까 해외 건설이 그 다음부터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도 이쪽에서 뭐 빠진 다음에 그럼 왜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최근에 건설이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여기도 뭐 4차 혁명 뭐다 그래서 나오는 이름 또 나옵니다.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데까지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이쪽까지도 진출하는 게 추세다. 안 하는 게 없어요, 얘들은. 여기까지 진출하는 게 추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자기들 뭐 만든 뭐 소프트웨어로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네, 저렇게 하면 좋겠네, 이걸 이런 기법으로 만드네, 뭐 돈을 이렇게 끌어와서 이거 뭐 AI가 뭐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이런 모듈러 공법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공법, 새로운 관리,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쪽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건설 산업 혁신 시장에서는 아예 끼어들지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뭐 파워가 전혀 없고 지금 당장 만드는 시공 쪽에서는 개도국에 밀리고 그 뭐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겪고 있는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건설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요게
분리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엔 이게 한 10년 됐죠. 여기 양쪽이 분리되기 시작한 지. 옛날에는 뭘 하나 하면은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다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걸 분리하죠. 이거는 누군가의 하청을 주고 자기네들은 요거만 가져가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드폰, 애플 이거 안 만들잖아요. 이거만 가져가죠.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이제 안 만들죠. 거의 이거만 가져. 또 뭐 있지? 자동차 회사들도 이걸 하고 이거 이제 버리려고 그러고 있어.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있는데 건설도 지금 서서히 이쪽이 굉장히 많이 분리돼 가면서 이쪽으로는 참여를 못하고 여기서는 가격 경쟁으로 적자를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컴퓨터 시장이 겪어왔던 것과 핸드폰 시장이 겪어왔던 것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겪어왔던 것과 똑같이 건설이 겪어왔는데 요 앞에 거랑은 조금 다른 거는 요 앞에 거는 그나마 하드웨어 시장에 요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돈을 좀 벌었는데 우리 지금 배터리가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 같아서 배터리의 꿈에서 지난번 영상 나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뭐 LG나 LG는 재미 못 봤고 죄송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갤럭시로 재미를 많이 봤고 그럼 우리도 사실 시공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이 앞에 있는 이런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뒤에 관리 쪽으로 뛰어들 수 있는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시공이 한참 잘 나갈 때 너무 저가시고 저가수주하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 앞뒤로 뛰어들 수 있는 R&D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R&D를 못 하다 보니까 이쪽 앞쪽 시장 뒤쪽 시장이 전부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때 시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삼성이 그랬잖아요. 삼성도 되게 약했는데 저 핸드폰 본체 하드웨어를 어쨌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갖고 뭐에 투자하고 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조선처럼 이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돈을 못 벌었어요. 오히려 깨지면서 뭐 R&D 아까 R&D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R&D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사업 확장이 전혀 안 되고 지금도 여전히 요 시공에만 묶여있는 상황에서 경쟁자들이 출연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삼성 같은 어떤 길이 있었고 조선같이 좀 어려움을 겪는 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건설은 그 후자의 길을 가서 지금 굉장히 해외 쪽은 어려움에 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배터리 같은 거 만약에 밸류체인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다음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배터리라든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이렇게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이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도 그런 걸 생각해서 나중에 이렇게 커다랗게 삼성처럼 뭐 반도체도 하고 모두하고 이렇게 커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오히려 이게 역스노우볼이죠. 점점 줄어들어서 오히려 시공에 꽉 묶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자금력도 더 떨어지고 이게 건설의 아픔이고 핸드폰의 길을 못 가고 조선의 길을 가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코덱스 ETF입니다. 건설회사 ETF. 건설회사 주가를 그냥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ETF니까. 여기서 삼각형 밑변에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허허 이렇게 수주를 못할지는 가슴이 아프죠. 이게 어느 정도 건설회사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나 뭐 아니면 소프트웨어 무슨 업체들처럼 뭔가 이렇게 잘 바퀴를 굴려서 그때 벌어졌던 돈을 뭐를 해서 이거를 올려줬으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 등치가 있는 사업이거든. 덩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예전처럼 좀 다시 이렇게 탔다가 올라줬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뭐 거기서 전혀 아까 벌써 R&D 비율 0.4% 투자할 여력도 투자할 돈도 없게 되면서 다시 그냥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요즘에 건설 그러면은 요 말씀 안 드렸구나. 아니 형 테슬라 구글이 건설업을 한다고요? 하긴 합니다. 난데없이 주택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 하긴 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네들이 시공하는 건설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공 빼고 앞뒤를 자기네 걸로 만들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어요. 시공 빼고 앞뒤를. 시공은 뭐 어차피 자기네들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얘들은 앞에 있는 뭐 설계나 뭐 자금 끌어오는 이런 거에서부터 모든 거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낼름 뛰어들어서 이거를 이름을 도시건설 사업 이런 식으로 앞뒤를 먹겠다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잠깐 보여드리면 참고로 보여드리면은 구글은 맨날 하죠. 도시건설업 사업입니다. 사이드워크 랩이라고 있어요. 구글이 꿈꾸는 21세기형 도시건설 사업 실제로 하고 있어요. 요런데 요 거대한 부지에다가 앞뒤로 쭉 있거든요. 뒤에까지 여기다가 실제로 자기들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뭐 배치를 하고 뭐 차도 자율주행 차고 뭐 전기에 뭐에 뭐 좋다는 건 다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도시를 아예 구글처럼 만들겠다. 구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사이드워크 랩이라는 계획인데 이게 사실은 조금 될 뻔하다가 많이 막히고 있어요. 많이 막히는 이유가 야 저런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면 니들이 뭐가 문제가 된다? 니들이 데이터 수집, 사생활 침해, 투명성에서 개인정보가 새는 거 아니죠? 캐나다에 만들려고 그랬거든. 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감시 카메라의 스마트 시티다, 감시 자본주의다 해서 반대가 많아요. 아직도 티격태격하고 있어. 구글이 내가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는 그런 거 빅브라더 필요 없다 그래서 빅브라더로 싸우고 있어. 캐나다이기 때문에.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최근에 유니콘이 된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2019년 얘기죠. 카테라라고 이쪽 시장에서는 되게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건설 스타트업이에요. 세상에 건설이 스타트업이 뭐가 요즘에 있나요? 이게 지금 창업 2년 만에 조 단위가 넘었고 지금 3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 얘네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구글 같은 형들이 스마트 시티를 지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건설을 올려야 되겠는데 하나하나 설계하고 하나하나 거기서 직접 우리처럼 가서 시멘트 붓고 뭐 짓고 하려면은 너무 그런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을 모듈로 우리가 찍어서 주겠다. 비율 조정을 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이게 너무 길어서 모듈로 찍어서 건설을 만들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모듈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 찍듯이 공장에서 원하는 부품들을 찍어서 주택을 짓겠다. 이런 개념으로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심시티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레고 하겠다 레고. 많이 나오는 그거긴 한데 또 뭐 여기서 뭐 하필 진짜 이거 보여드리기 싫은데 아니 형은 왜 자꾸 이런 거 투자해? 진짜 보여드리기 싫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투자한 거 아니야. 이 형은 눈치 없이 맨날 이런데 돈 넣고 있어. 이 형 또 손형 여기다 또 돈 넣었어요. 돈 될 것 같으니까 왜 자꾸 넣어? 뭐 비전 펀드 돈 많으니까 돈 이런데 넣고 있어. 이거 한 1조 정도 넣네. 쓸데없이 뭐 건설회사에까지 돈을 넣어. 이거 죄송합니다.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뭐 맨날 이런 거에 돈 넣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는 뭐 전혀 지금 능력이 아니라 자금력도 부족하고 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주 그러면 언제 떠요?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그게 있죠. 혹시나 야 저기 저 북쪽에 집이 좀 없는데 잠깐만 저기 도로가 한 1000km는 깔아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아파트가 몇만 호가 생기겠지. 요때 되면 뜹니다. 요때 되면은 요거 되면은 잠깐 반짝해요. 반짝.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러다가 저기서 미사일 몇 번 쏘고 뭐 동무들 안 되겠어 그러면 또 빠집니다. 이렇게. 역시 아닌가.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만났어. 그럼 잠깐 올랐다가 만나기만 했습니다. 그럼 다시 빠집니다. 만나기만 했구나. 무한 반복되고 있어요. 요때만 잠깐 이슈가 됩니다. 이거만 생각하면 행복회로 장난 아니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평양에 지어야 될 아파트가 지금 몇 채겠니? 일단 고속도로를 지금 깔아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뭐 신의주까지 몇 킬로더라? 뭐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그 누가 깔까? 뭐 이거 생각을 하니까 지금의 건설주는 뭐 해외 뭐 기대감도 없고 손실이나 안 나면 다행이다. 국내 건설 경기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다시 뜨는 그날까지 또 잠수고 기대할 게 뭐 이거 하면 떴다 아니면 내려갔다가 만나면 떴다가 별거 아니냐면 내려갔다가 또 만나면 떴다가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근데 반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가격은 아래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떴을 때가 이제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트럼프 형하고 이렇게 만나서 악수 좀 하면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설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건설주 전체 가격이 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